뭐 3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실제 피한방울 흘리지 않은 무혈 경력,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무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번에 전 세계가 발목할 만한 민주주의의 성지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을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냈죠. 중요한 건 저는 민주주의의 요소를 이 정치적 섹터에서만 살필 거냐가 매우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6.8 명예혁명이라고 다들 아시죠? 6.8 명예혁명이 미국에서도 시작해서 사실 전 세계를 다 강타했어요. 심지어 일본까지도. 일본은 무장투쟁으로까지 가면서 막 사람 죽고 이러면서 오히려 실패로 연결되어버렸지만 전 세계의 인권의 개념이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 잡은 데는 이 6.8 명예혁명이 68년도에 일어났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 너무 오목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것이 가져온 역사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보는데 뭐냐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매우 크게 신장됐는데 바로 우리 노조법에 나오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하는 어떤 우리 표준 단어방에 노조법에는 사회 경제적 지위만 향상하도록 되어 있지 목적에. 근데 이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매우 성장했는데 분배 정의를 기초해서 보는 이 경제 민주주의는 수준은 어떠한가 봤을 때 형편없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것보다 더 낙후되고 형편없는 게 문화사회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태일의 시대 역시도 문화사회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일절 성장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보니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직접 되면 모이게 되면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적당히 그렇게 해도 돼라는 문화가 되는 거죠. 이것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그렇게 인식이 잘 잡히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만큼 끌어올렸다면 다음 분배의 정의, 공무원 노조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우리 국민주의를 여쭤보니까 지금은 보다 조금 상향도 들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으로 규정하는 그 최저 기준선이 공무원에 막 이제 입문한 초봉의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조차도 위배되면서 급여를 받던 이런 시기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공무원 노조가 투쟁하는 정치기본권 정치의 문제는 그냥 단지 우리가 선언적인 문제로 정치기본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화 자체를 바꾸는 어떤 매우 중요한 그리고 거대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 우리 사회 문화는 어떠했었습니까? 국가와 권력의 신복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를 만들 때의 기치가 그거였잖아요. 권력의 신복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게 우리 공무원 노조 조직 출범의 모토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왜곡되는 문화는 또 어떻게 있을까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 힘 빠지게 만드는 일반 시민들의 왜곡된 정서. 당장 구청에 와가지고 뭐 지맘대로 안 되면 당장 뭐라고 떠듭니까? 아니 말이야 내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새끼들이 말이야 이런 식의 표현들. 굉장히 저급한 어떤 인식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문화적 수준인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승만 때 그러해왔던 그 오류들이 문화사회적인 어떤 시각과 어떤 의식이 고치되는데 끊임없이 통제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향들을 계속해서 톱니바퀴에 촘촘하게 물려있는 기어바퀴처럼 그렇게 작동을 해왔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태일 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처참했었습니다. 전태일 편견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조영래라고 하는 서울대 법대생, 이 서울대 법대생들이 지금 이제 아까 영상에서 청계피공 노조가 소개됐는데 전태일 열사가 이제 불신을 하고
바로 돌아가신 줄 알지만 실제로는 3일 정도 더 사셨어요. 여러분 이렇답니다. 저는 뭐 몸에 분실을 한 적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의사들이 얘기하는 설명을 들어보면 몸에 불을 붙여서 분실을 시도했다가 줄에서 빨리 커서 사가 나는 경우가 있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죠. 차이가 뭐냐면 구호를 외치느냐 안 외치느냐의 차이가 그래요. 몸에 불을 붙여서 확 이렇게 보통 신나나 휘발유를 껴고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서서히 타오르는 게 아니라 확 불이 붙잖아요. 그렇게 고열에 불이 붙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태일 여사처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이러니 쉬게 해라.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 화기가 식도로 기도로 넘어가 버리면 장기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분실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다 돌아가세요. 근데 간혹 예를 들어서 지금 금속노조 구미지부장하신 김준일 지부장 몸에 불 붙였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좀 빨리 끄기도 했지만 이제 화상만 나고 사셨었던 거는 구호를 외치고 막 이렇게 과학을 치진 않았던 거죠. 화기를 삼키느냐 안 삼키느냐 매우 중요한데 전태일 열사는 실제 기도부터 해서 장기가 다 녹아있는 상태에서 3일을 더 사셨어요. 3일을 더 사면서 온몸 굶는 칭칭 남아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몰랐던 우리는 바보다라고 해서 바보회를 만들었다가 타락을 받으면서 바보회가 깨지고 그래서 이제 이 청계 평화시장 아까 삼동시장이 평화시장, 통일시장, 봉화시장 요 봉화상가 세 개를 뭉쳐서 삼동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또 여기를 이제 떠났다가 서울에 이제 성북구에 있는 그 교회 기도원을 짓는 공사 현장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가서 막노동을 하다가 다시 결심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삼동회라는 조직을 다시 결성합니다. 그래서 이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유지를 받아서 청계피공노조를 만들었던 주인공들이 바로 어머니이신 이소선 여사하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죠. 이순옥이 싶습니다. 그 여동생하고 자기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청계피공노조를 만들었는데 이 청계피공노조를 만든 그 친구들이 이제 오늘 앞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데 의아하게도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유언은 우리의 상상과 영 다릅니다. 배고프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실제 이제 장기가 다 녹아버렸지만 위나 이런 이제 장기 몇 개는 남아 있었다면 이제 실제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마지막 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식사를 거의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배고프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친구들과 어머니의 유언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못 이룬 꿈을 엄마가 대신해줘 라고 하면서 이제 죽음 김종을 준비했는데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보면 정말 못된 유언을 남긴 거죠. 근데 그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치시고 돌아가십니다. 친구들에게도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청계피공노조가 만들어지는데 서울대 법대생들의 행적을 좀 역사 속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조영래 변호사가 제가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래 변호사가 주로 전태일 열사의 일기들을 모아서 전태일 편전을 였는데 오늘 가져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원래 지금 현재 책 제목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못했습니다. 검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첫 초판본의 제목은 뭐였냐면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첫 초판본을 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전태일 열사 편전인 이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이 초판본을 제가 한번 갖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소장해야 될 저한테 보물입니다. 저는 전태일 열사 편전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다음에 올 때 제가 요새 절판되고 막 이렇게 출판이 잘 안 돼서 구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노동자들 학습하고 하면서
재본했던 전태일 여사 편견이 있는데 남아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남아있는 게 있으면 가져와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대생 얘기하다가 잠깐 샜는데 그 전태일 여사의 일기에 보면 아까 근로기준법 해설서 보셨잖아요. 축구식 해설서라고 하는 것은 법을 한 조 풀이해놓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부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전태일 여사의 학력 아시죠? 국태입니다. 국태.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한자를 당연히 몰랐겠죠. 근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고 어떻게 힘들게 해설서를 손에 넣고 나서 너무나 열악한 자기보다 어린 여자 시다들은 아까 얘기 영상에도 보셨지만 커피 한 잔 값보다도 낮은 50원이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 어린 여공들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차비를 걸어가지고 풀빵을 사서 점심을 다 먹였어요. 이 여자애들이 밥을 안 먹고 일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태일 편견 일기에 보면은 손이 터가지고 겨울에 손등이 다 갈라져서 피 흘리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했었어요. 전태일 여사가. 자기 차비를 다 털어서 풀빵을 사서 먹이고 자기는 굶고 자기는 또 차비 없으니까 걸어서 집에 가고 통금이 있던 시절이어서 통금에 걸려서 유시장에서 자는 것을 밥 먹듯이 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태일 여사 일기에 편견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 중에 서울대 법대생들을 가장 막 한맺히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구절이 뭐였냐면 ok편을 찾아서 한자 이걸 해석해서 근로기준법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력을 가진 전태일 열사가 그 한자를 해석하는데 얼마나 많은 애를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일기에 보면은 눈물이 떨어져서 눈물이 번진 작업들이 막 있는데 그 일기에 나에게 이 한자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대학생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막 이제 막 한스러운 그런 걸 써놨는데 그 위에 막 눈물이 떨어져서 막 번져있는 이걸 서울대 법대생들이 본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법대생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장기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주 건강하게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좀 약간 또라이처럼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죽은 법을 공부했다. 살아있는 법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태일 열사의 그 일기들을 보고 서울대 법대생들이 이제 대거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공장으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신헌법은 물론 1972년에 공포되지만 유신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걸 그냥 못 따서 유신헌법이라고 이름을 그냥 권력사처럼 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의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더 강화했는 유신헌법 이전에도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제 공포 정치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그 암흑기였다고 한다면 전태일 열사의 이 희생 죽음을 계기로 첫 번째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청계피농노조가 이 암흑했던 시대에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학생운동권들의 다시 각성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양심적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죽은 공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현장으로 가자. 이러면서 이 운동권 학생들이 현장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무장취업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밤에는 야학, 낮에는 본인들도 같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운동의 씨앗을 뿌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영상을 보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또 한 주체가 종교에서 묶이거든요. 도시산업 선교회라고 하는 도사 줄여서 도산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도시산업 선교회라는 곳에서 또 역시 저녁에 야학을 하면서 이 공장의 노동자들이 글을 가르치고 낮에는 함께 이제 일을 하고 또 일요일 되면은 같이 이제 그 공동체 놀이 생활도 하면서 뜨개질도 여성들은 뜨개질도 가르치고 남자들은 조건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유대관계를 만들고 이렇게 해왔던 그런 선교 활동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태일 열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우리 노동적 강부들이 가져야 할 우리 교재에서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 하나를 좀 우리 같이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 다 아시죠? 네. 독일 태생이고 러시아 혁명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던 실제 혁명은 레닌이 이제 주도했었지만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우리가 주로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이 막스 경제학이 노동운동에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착취가 필요적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구조를 설명한 책인데, 그래서 이제 이 막스를 대부분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만 이해하는데, 막스가 젊을 때는 그 시대에는 정치가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학문을 동시에 많이 탐구했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죽을 때 대해서 이제 자본론을 쓰고, 또 특히 막스가 자본론 1, 2, 3편이 있는데 막스가 쓰는 1편밖에 없어요. 마지막 2편, 3편 자본론의 완성은 막스의 절친이었던 엥겔스가, 저는 둘 다 천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막스가 그냥 그저 메모해온 것들을 모아서 자본론 2편, 3편을 집대성을 하게 되죠. 그 막스가 젊을 때는 독일의 헤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헤겔 철학의 전문가, 즉 철학가이기도 했었습니다, 막스가. 그래서 자본론을 쓰기 전에 막스가 세상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에 대한 법칙들, 철학 이론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 책으로 써요. 그래서 막스 철학, 막스 경제학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잠시 소개할 것은 막스 철학 오늘 전체를 강의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막스 철학 안에서 저는 전태일의 삶과 비추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법칙이 하나 있다. 노동자 간부들이 그게 뭔지를 좀 소개해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막스 철학 안에 나오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그냥 상태 변화입니다. 여기에 있는 펜을 집어서 이렇게 들면 이 물체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을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곱하기 뭐 이동 거리 빼기 마찰열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걸 다 계산해 줬다면, 이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사물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라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상태 변화에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되면 철학에서 말하는 운동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가치부여입니다. 가치부여.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제가 담배꽁초가 놓여있는 걸 그냥 보고 그냥 지나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담배꽁초는 운동을 하지 않았죠. 제가 보고 그냥 지나갔으니까. 근데 지나가면서 에이, 놈에다 담배꽁초를 걸어라고 툭 차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담배꽁초는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운동을 한 거죠. 이동을 저만큼 내 힘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가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가면서 아이고 누가 또 애들 담배꽁초를 버려놨나 들어서 들고 가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보다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가치가 플러스된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쓰레기 줍는 자연보호 운동, 여기도 이름을 운동이라고 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상태 변화와 가치가 되어진 변화와 발전의 개념, 무브먼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무브먼트 안에 막스는 5개의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변화와 발전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가, 사물이든 사회든 사람이든 관계든 이것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에 대한 법칙을 정립하는 겁니다. 오늘 그 각각의 설명을 좀 착취하고요. 1번이 뭐냐면 연관입니다. 모든 사물, 모든 관계, 모든 사회적 현상은 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양질 전화의 법칙입니다. 양질 전화의 법칙.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제발 비 좀 왔으면 좋겠죠. 너무 뜨거워요. 지금 중부지방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 나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죠. 거기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싶죠. 만약 우리 최진동지가 거기 손을 갖다 대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최진동지 위험해요! 손 치우세요! 하면 이상한 취급받겠죠. 거기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정말 하나도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냥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잖아요. 그 위험하지 않은 물방울에 손을 치우고 밑에 바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먹으로 쳐도 깨지지 않는 그 시멘트가 맞아봐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은 그 물방울에서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억만 방울이 떨어지면 그 주먹으로 쳐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시멘트가 우뚝 패이는 양이 누적되다 보니까 형태 변화,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불에 손 잠시 갖다 대도 화상이 있지 않죠. 근데 그 불을 계속 쬐면 어느 순간 끓지 않던 물이 한꺼번에 부르르 끓어오르면서 물이었던 것이 수증기로 증발 시작하는 양이 질로 바뀌는, 양이 증가하면 질이 바뀌는 전화. 이걸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요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런 사례를 오늘 좀 넘어갑시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대립물 투쟁의 법칙이라는 게 세 번째 법칙입니다. 자, 우리 유동열 본부장님 계신데, 사람이 세계주기가 이렇지 않아요. 태어나면 이제 원래 세포가 하나 있거나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이렇게 뭐 여섯 개 되고 이렇게 기하 급수적인 세포 증식을 통해서 인체가 형성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20세까지는 세포 분열이 죽는 세포보다 분열돼서 생성되는 세포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럼 사람이 뭘 합니까? 성장을 하죠. 근데 20대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새로 생성되는 세포와 죽는 세포가 균형을 딱 이루면서 한동안 유지를 합니다. 언제까지? 한 40세 정도까지. 자, 40대쯤을 지나면서부터 이게 희한하게 작년에 괜찮았는데 올해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죠. 어떻게 되냐? 40쯤 전후에서 사람의 생애 주기는 생성되는 세포보다 이제 죽는 세포가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제 애를 놓거나 출산 이 전후의 변화를 되게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이제 자기 몸의 진기를 다 전수해주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여성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세포가 빡빡하게 들어차 있는데 이제는 세포가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지니까 숭숭숭숭 구멍이 생기니까 골다공증도 생기고, 옛날에 팽팽했던 피부가 저는 세포가 많이 죽을 생각 없이 많이 계속 찌워서 주름이 가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팽팽했던 피부가 잘 유지되다가 이제 생성되는 피부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많아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주름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성장하다가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노화가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이 월등히 자라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많아지면 결국 사람이 임종에 이르게 되죠. 자, 이게 사람의 생애 주기라면 그럼 지금부터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 우리 유동열 본부장님은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어가고 계십니까?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아까 제 생애 주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연세로 보면 죽어간다고 그렇게 만나셨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간다고 또 표현하기도 그렇고 애매하죠. 이런 게 이 법칙이에요. 뭐냐면 살아있는 성질, 살아가려고 하는 성질, 죽으려고 하는 성질 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서 이 두 개의 반대되는 대립적 개념이 두 개가 다 존재해야 유지되는 객체. 이런 게 대립물 투쟁의 법칙입니다. 인체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더 복잡한 철학적 숙제를 남겨버렸나요? 노사관계는 한번 보십시오. 가족 같은 직원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요, 노사관계 자체가 제로 썸메이션이잖아요. 총량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에 싸우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가면 사장의 이윤이 감소될 테고, 직원들이 월급 적게 사장의 이윤을 많이 가져가고, 그러면 자본이 얘기하는 도대체 노사 평화, 산업 평화 이런 것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평화인가요? 웃기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대표적인 오류투성이의 허구의 대론이죠. 자, 그런데 그 대립적인 노와 사가 공존해야 회사가 유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철학의 개념에서 자본 없는 노동은 존재하지만 노동 없는 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훨씬 더 개념상 우월한 지위에 놓여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는 그 대립적인 노사가 공존해야 개체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 이런 상태를 대립물의 투쟁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전태일 여사를 통해서 살펴볼 이 변화의 법칙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네 번째 법칙인데요. 부정의 법칙이라고 명명합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이중부정, 부정의 부정은 그러하지 않으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 이건 뭐라고 표현하죠? 강한 긍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과 다른 이제 부정의 부정, 이중부정의 의미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씨앗 상태로 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씨앗이죠. 근데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씨앗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정하고 싹을 틔우면 하나의 식물이 되죠. 그 식물이 꽃을 피워요. 그 꽃이라는 존재를 또다시 부정해야 열매가 맺고 그 안에 더 많은 씨가 맺히죠. 이런 걸 부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씨앗이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 부정의 법칙인데 그 씨앗이 씨앗으로 존재하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발전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부정, 씨앗 자체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싹을 피웠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그 식물 자체의 부정, 꽃을 피우고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는데 거기에 남는 씨앗의 수는, 열매 속의 씨앗의 수는 더 많아지거나 더 튼튼해지거나 하는 이런 형태를 부정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전태일 열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노조 간부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을 부정의 법칙으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처음에 부정해야 될 주체는 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대다수의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나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나를 부정하지 못하는 걸 전태일 열사에 비춰보면 어떤 형태일까요? 나를 부정하지 못해. 나를 부정하지 못하면 너가 되지 못하는 거죠. 너가 되지 못한 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옆에서 어린 여자의 시다가 손등이 터든지 말든지 밥을 묵든지 말든지 내 코가 진짜 나야? 나는 모르겠다. 이게 나예요. 근데 나만 있어요. 나이 어린 애들은 밥을 못 먹고 손이 쩍쩍 갈라져 있고 나이 많은 누나들은 기침하면 굴렁굴렁하면 각혈해서 폐가 녹아내려가지고 이 각혈을 해대고 피를 토해내고 그러기나 말기나 나도 집에 가면 먹여 살려야 될 애들이 있고 나를 부정하지 못하면 그냥 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케이스를 노조 간부로서 저는 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운동하는 현장에 나조차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간부 역할을 잘하는 것처럼 너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키면 집행관 시키면 시키자 하세요. 뭐 말이 많아. 일단 하고 보이소. 이런 등등의 이런 이제 나를 부정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참고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근데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태일 여사 같은 경우에 내 처지보다 나를 부정하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가 눈에 들어오죠. 밥을 못 먹는 아이, 각혈하는 누나, 열악한 노동 현실 이런 게 보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나를 처음 부정한 것은 1차 부정입니다. 1차 나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너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내 처지도 지금 참으로 궁핍하지만 진짜 다들 너무 힘들구나. 너의 처지와 너의 아픔, 너의 고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노동조 활동에 다시 더 대입해 보면요. 나를 부정했는데 너에만 머무르는 노조 간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면 노동조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그냥 자판기 노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체, 노동조합이 어떻게 가야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내가 운영하는 주체적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요구만 있는 거예요. 조합원들 요구만 쫓아가는 이런 거를 우리 조금 어려운 용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부르죠? 대중 추수주의. 이런 식의 운영 방식, 이런 식의 리더들을 우리 대중 추수주의라고 부르잖아요. 또 더 심각하게 노동조합들이 저는 전국의 노동조합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게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서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경우에 너에만 머무르면요, 서로 하려고 하는 데를 가면은 이 너에 머물러 있는 상태는 끝없는 인기영합주의로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끝없이 인기영합주의로 가려고 하면은 자기 심리의 리스크도 없어야 되니까 사용자하고는 투쟁하고 대립하고 발언하기보다는 원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용으로 갈 경우가 되게 많죠. 너에만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전태일 열사로 다시 돌아가서 전태일 열사가 만약에 아까 자기 처지를 잠시 부정하고 너의 입장에서 아픈 마음을 막 그렇게 착각을 했다. 근데 전태일이 만약에 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냥 그 시대 청계피복 그 공장에서 일했던 그 어린 소녀들 중에 지금 이제 막 노인이 되어 있는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그때 내가 어릴 때 진짜 고생하면서 그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일할 때 우리 밥 못 먹는다고 자기 차비 용돈 털어가지고 꿀빵 사주고 했던 그런 진짜 착한 오빠 있었는데 그 오빠 이름이 뭐였더라? 이런 그 직접 마주쳤던 몇몇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전태일이 되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나를 부정하고 너가 되었다면 다시 이제 두 번째 부정을 해야 되겠죠. 너를 부정하고 다시 뭘로 돌아옵니까? 다시 우리의 개념인 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나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앞에 나는 너는 모겠고의 나였다면 이 나는 너의 처지와 나의 처지 우리를 어떻게 극복할래? 를 고민하는 운동적 개념을 가진 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저는 이 두 번째 부정이 전태일의 삶 속에서는 삼각산 자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삼각산 교회 기도원을 짓는 그 공사 현장에서 이 아름다운 청년 홍경민입니까? 저분이 주연했던 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 1995년도에 태어난 영화인데 저 영화 보면 이제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공사 현장 땅바닥에 누워서 그래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마 일기에 썼던 그 구절이 막 낭송되면서 다시 이제 이 삼동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 이미 전태일은 다시 너의 처지, 나의 처지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떤 선택, 어떤 투쟁을 해야 될지를 각성하는 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앞에 나와는 다르죠. 다른 나가 돼서 돌아오죠. 우리 각 지역의 시군 지부장직을 맡고 계시고 적어도 시냐 군이냐 인구수와 달리 공무원의 숫자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150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행정은 인구가 적다고 뭐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들은 어쨌든 인구수와 무관하게 또 갖춰야 될 이 프레임은 다 거의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우리 조합원들을 데리고 우리 공무원으로 운영해야 되는 우리 간부님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은 우리 지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냥 나밖에 없는 나를 부정하지 못한 이 단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서 있으면요 노동자가 어떻게 강제되냐면 복선 더 심하게 표현하면 복제 남 얘기가 안 들리는 거죠. 왜? 너가 뭐 필요했어? 내가 낸데 라는 게 이제 그냥 우리 일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얘기지만 철학적으로 이런 법칙도 있다. 복선에 빠져있는 자기만의 노동화에 빠져있는 나가 아닌 나를 부정하고 너가 되어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노동자는 아니지. 이런 유형은요 검색에 가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공장 뭐 가지고 노조권 2, 3조 개정 선언을 시작하면 그런 거 조합원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싫어한다 도대체 우리가 왜 노동자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그냥 우리 집행부가 나올 테니까 우리 조합원들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도대체 노동조합의 목적이 그냥 오로지 너를 위한 대중을 위한 그냥 100원 넣으면 100원짜리 한 잔, 200원 넣으면 200원짜리 복수로 한 잔, 이런 자판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는지. 조합원들이 싫어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함께 결의하고, 어쨌든 우리 목적을 함께 조직하고, 공감해서 힘들더라도 끌고 가는, 다시 부정의 부정을 마친 나로 우리는 돌아와야 하지 않을지.
저는 우리 그 전태일 열사의 삶을 보면서 이 두 번의 부정을 통해서 그래서 두 번의 부정하고 다들 몸에 불지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활동적 어떤 이 마인드와 신학이 필요한지를 전태일 열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철의 공포의 암흑 정치, 인권과 노동권의 이 단절의 시대 속에 한전 불씨가 되어서 다시 불꽃을 피우게 되었다. 이걸 전태일 열사의 삶의 저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전태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같이 여기 사진 보시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을 부정했으니까 당연히 노동자 대중 다수를 위한 뭔가를 하려고 했었겠죠. 너일 때 전태일의 활동들입니다. 요거 설문조사입니다. 실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듣고 어디 가냐면은 노동청에 가요. 불러갖고 가니 거기 놓고 가세요. 막 연락드릴게요. 실망하고 나오는 게 경향신문 기자를 만나요. 그래서 기자에게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알고 이래가지고 신문 기사에 최초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막 다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고 그 행정사무 감사가 일어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행정사무 감사가 일어나는 동안 전태일을 붙잡고 있다가 노동청에서 붙잡고 있다가 감사가 딱 끝났다는 얘기와 함께 완전히 홀대 받으면서 이제 감사 끝났으니까 나가 있을게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이제 절망하면서 바보에 포기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그 전에 이제 전태일이 했던 다양한 활동들입니다. 심지어 청와대에다가 자기 안구를 하나 기증할 테니 제발 이런 노동자들의 사정을 좀 살펴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청와대 편지가 안 가니까 신문 광고를 냅니다. 이때도 아마 경막 문 기증은 되게 고가에 이루어졌나 봐요. 내가 문을 기증할 때는 혹시 문 기증을 받고 자기 자본금을 좀 내서 부인 광고, 이거 실제로 낸 부인 광고가 아니라 전태일의 자기 상상력으로 만든 광고입니다. 실제 회사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일피복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근로기준법을 아주 잘 준수하는 모범 업체를 만들어보자. 근데 업체를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그런 편지도 썼다가 안 되니까 신문에다 광고를 낸 거예요. 내가 안구를 기증할 때니 돈 좀 내서 업체 좀 하나 만들어 볼 사람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측에서 좀 엉뚱한 도쿄대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다시 너에서 나로 돌아왔을 때 전태일 열사는 자기 몸을 산화해서라도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태일로 돌아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전태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주도사 사업에서 박정희는 1972년 10월 60일로 독재정권을 방한한 뒤 국가주도사를 계속 이뤄오셨다. 25페이지. 24페이지. 전태일 열사의 독립투쟁은 한국전쟁 이후 20년 가까이 얼어붙어 있던 노동운동을 다시 살려내는 불시도였다. 열사의 직접적 영향으로 1970년대에 세 갈래의 노동운동이 형성되었다. 첫째, 전태일 열사의 동지들과 이소선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청계 피복노조는 민주노동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둘째, 대학생 70인 집단이 노동문제를 확산하고 야학운동에 뛰어들었다. 이 흐름은 1980년대 초반에 대학생들의 공산 근무로 이어진다. 셋째, 종교계도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 노동총연회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1970년 내내 지구적 종교인들은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살벌한 탄압을 피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작은 틈새를 마련해 주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민주노조운동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로 서오고 있다. 네, 요 교재를 만드신 분이 독일에서 오래 사셨어요. 독일 유학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금속노조 교육원 원장을 하시면서
금속노조의 거의 모든 교재들을 다 집대성하고 다 작성하신 분이신데 박정현 부장이. 근데 이분이 독일에 오래 생활하시다 보니까 한글 어휘에서 계속 우리가 교과위원들 지적을 하는데도 안 고쳐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뭐뭐가 뭐뭐 이로부터야 될 조사가 모자로 보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태일 열사의 분신투쟁은 한국전쟁의 20년 가까이 얼어붙어 있던 노동운동을 다시 살려내는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잘 적었는데 불씨로 되었다.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이렇게 좀 불편해지죠. 의미 전달의 크게 문제는 이거 우리가 찾아서 계속 수정을 하긴 하는데 이런 좀 일단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전태일 열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70년 11월 13일 이렇게 산하에 가십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전태일 열사 정신개선 전국 노동자 대회 이렇게 해서 서로 올라가는 것이 11월 13일을 전후한 토요일에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전후대로 올라가더라도 요게 요런 이 역사적 사건들과 이 맞물려 있는 어떤 투쟁이구나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한 20분 정도? 우리 몇 시에 출발하면 되죠? 20분에. 1970년대로 잠깐 넘어가서 얘기하다가 20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가 되면서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0년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진 거라고는 손기술이 좋은 여성 노동자들 다수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본도 정보도 산업기반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람이 손이 많이 가는 경제적으로 전문 용어로 설명하면 노동 집약적 산업의 그건 선택이 아니라 그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자리 잡았던 공장들이 뭐였냐면 섬유, 봉제, 가발이었던 거죠. 특히 가발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가발과 비교가 안 됐어요. 너무너무 수출이 잘 됐어요. 훨씬 정교하고 섬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발 산업은 정말 너무너무 잘 됐어요. 또 이게 가모감이 인모로 만든 가발은 거의 복점적이었어요. 우리 여성들이 옛날에는 머리 길렀다가 정말 먹고 살겠는데 머리카락 잘라서 팔고 그 머리카락 잘라서 파는 그 인모를 가지고 가발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석유, 봉제, 가발 통해서 어느 정도 산업 기반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경제가 그 다음 방향을 어디로 트냐면 석유, 봉제, 가발, 경공업이 아닌 이제 서서히 중공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철강 68년도에 포항제철 처음 짓기 시작하잖아요. 포항제철은 뭔 돈으로 지었습니까? 짧은 역사 상식.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 줄여서 대일 청부자금이라고 얘기하죠. 일본이 식민 통치했던 36년간 수탈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해라. 왜? 국제전범재판소에 세워주고 전범 범죄자들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배상도 안 했잖아요. 가장 큰 피해국인데. 근데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버리죠. 박정희가. 이게 몇 년도죠? 한일 외교 정상화를 하면서 대일 청구자금 30억 불 받아오면서 관계 청산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래서 그때도 한일 외교 정상화 때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죠. 이명박이 나도 한때는 볼메기 좀 던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돈을 던지는 거예요. 실제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돈으로 당시에는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한국을 수탈해 가는 것을 비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합의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들이 부정하고 있는 청산의 미청산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강제노역 문제. 우리 영화 군함도 같은 거 보면은 강제노역 나오지 않습니까? 여민 노동자 보면은 최대치가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사이판에 가서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여우기를 만나서 눈물의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아직까지 하나도 청산되지 않거든요. 위안부 문제가 최대치는 강제징용을 끌려갔다면 여기는 위안부로 끌려가서 여명 군대에서 들어가면서 근데 그 위안부들을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갔다고 일본은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5, 60년대 경공업 중심에서 이제 저랑 그 얘기하잖아. 포스코 어떻게 그 대일 청구 자금을 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공사가 뭐였냐면 경부고속도를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를 닦고 그걸 닦고 남은 돈으로 지은 게 지금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 제철소를 지은 거죠. 그래서 포스코가 2000년, 2001년을 거치면서 포항제철에서 포스코로 이름을 바꾸고 요 2년에 걸쳐서 민영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민영화가 돼서 지금 민간 자본이 되었다 하더라도 포스코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들의 자산이고 뼈아픈 역사의 잘못된 보상과 정상화 외교의 상징 이런 기업이라고 우리 그 본질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면 이제 국가 주도 산업을 쭉 진행시키다가 석유공제 가발 중심으로 쭉 주력하다가 이제 그 국가가 석유공제 가발 이제 그만해. 이제 여기서 번 돈으로 옮겨. 뭘로? 철강, 조선, 자동차,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요 4개 분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무게중심. 자, 거기서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석유공제 가발 공장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 먹고 살리는 이런 기반이었는데 이제 이 전체의 자본을 다 털어서 물론 그게 오늘까지 석유공제 가발 내일부터는 자동차 조선 이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서히 산업이 이양되면서 70년대부터 이 이양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죽도록 일시키고 이제 믿을 필요 없어라고 하는 토사구팽이 일어나겠죠. 이게 역사를 또 한번 뒤흔듭니다. 영상 9분짜리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고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폭이란 9월에 조국 근대화 작업이 속도를 받기 시작해서 도시엔 하루가 멀다 하고 빌딩이 들어서고 터널이 뚫렸습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때 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농촌을 붕괴시키며 농민을 이른바 산업전사로 도시에 유입시켰습니다. 1995년부터 73년 사이에 매년 50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결과 1960년 130만 명이었던 도시임금 노동자는 70년에 340만 명으로 늘어났고 시골에서 올라온 수많은 여자아이들은 방직 공장과 가발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온갖 착취에도 그저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누이들이야말로 그때 고도 성장의 직접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수출 정리를 따라잡는 모든 애를 막아내기 상행하고 1971년도에 가서는 10억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반드시 보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온 국민이 이용하던 100억 달러 수출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결실이었다. 그 달콤한 열매는 재벌과 기업 쪽에 늘어났다. 그러나 고도 성장의 그늘에서 기계처럼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들에게는 계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더 원대한 수출 목표와 작업을 그리고 조금 더 우리를 둘러매고 조금 더 가난을 참아야 한다는 세칙뿐이었다. 70년대 노동자들은 그저 이윤을 내는 기계였다. 환기조차 되지 않는 공장에서 진폐, 폐기를 등에 걸리기 일쑤였고 욕설과 구타에 이유 없는 해고도 흔한 일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분간 없이 일해야 하는 공순이, 공돌이.
이성 교제 등을 의논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을 시작했다. 그룹 활동이 활성화되자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부당한 표시에 눈을 뜨게 된다. 내가 지금 자신감 분자 하동도 똥노, 조화순이도 똥노, 너도 똥노, 인간 다 똥노, 똑같아. 왜 인간의 공동성 얘기하고? 도시산업선교회 줄여서 도산. 이들은 1960년대부터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전파해온 선교단체였다. 이들은 70년대 교회에 나오는 노동자들을 통해 공단 내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도시산업선교회는 영등포 지역 노동운동의 구심체가 됐다. 도시산업선교회의 주장은 이들이 지원한 노조는 20여 곳으로 도산한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며,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도산이 침투한 기업은 130여 개, 대부분의 회사가 거의 파도난다. 도시산업선교회의 대구 조정 세력으로 제공된 사람은 목사들이었다. 장로교의 조지성 목사를 비롯 감리교 소속으로 관직공장에 취업한 조화선 목사, 그리고 장로교의 임병진 목사가 핵심인으로 알려졌다. 사이비가 모든 내가 아는 건 성경에서 인간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되도록 해야 돼. 그리고 비로소 노동자들 스스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 그것이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이었다. 우리 월급을 달라는 소리를 사업자 우리가 한 번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약속은 월급을 줘야 돼. 응? 일 더 시켰으면 더 일값은 큰값을 줘야 된다. 어떻게 일을 더 시키고 때문에 퇴직금 주기로 했으면 그 직권이만한 퇴직금인데 그거 줘야 된다. 그러나 그 당연해 보이는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 노동자들에게 똥물까지 끼얹어졌다. 70년대 당시 노동자들의 처한 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은 이른바 똥물 사건이었다. 경찰들이 편히 지켜보는 가운데 회사측에 배치된 남성 노동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배세적이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른바 똥물 사건을 내는 노동자들의 저항은 나치의 시위라는 특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잘나겠지 한마디로 나치 시위가 특이하다고 했는데 모습하는 여자들이 옷을 벗어 던졌겠습니까? 그 수치심을 다 집에 던지고 그 정도로 이제 그 살갑했던 거는 우리들이 그 당시에 우리 요구가 너무 정당하고 정말 타당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불성분자로 매도하고 또 이제 그런 거 빨래기하고 매도하니까는 이 시위에서 500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굉장한 탄압에 대한 공포에 맞서 옷을 벗었다. 노동자를 들어간다고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옷을 벗으면 그 여자들 몸에 손을 못 댄다.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벗자. 그러니까 옷을 벗은 거예요. 70년대 후반 노동자들의 어떤 저항도 무자비한 구타와 연행으로 끝이 났다. 1979년 약속했던 혜택과 보상의 시대가 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발생한 한 여성 노동자의 죽음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분배 약속이 허구였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79년 당시 경제 개원에 산정한 최저 생계비는 27만 원. 그러나 실제 제조업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월급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만 원. 말 그대로 배고픔을 미워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화로 인해 노동자들은 급격히 늘어난 데 비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기 때문이다. 80년대에는 2분 2주택 마이카 시대에 된다고 선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70년대는 주민주민들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막상 80년대 직면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이제는 그거는 사형산업이다. 뭐 중공업이 들어와야 되고 무슨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다 사형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이런 생각을 시켰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영할 수 없을 거잖아요. 1979년 7월 YH 무역 노동자 267명이 신년당사를 선고하고 농성을 벌였다. 4,000명의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모는 회사 측의 부당한 폐업 공고에 맞선 이들의 주제는 보상과 혜택의 거짓 약속에 기만당한 노동자들의 울분을 터뜨린 사건이다. 유신체제는 어린 여공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이에 보완 야당 당시 김영삼이 거기에서 제명되면서 유신체제는 하등으로 치닫았다.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비상사태는 유신체제의 핵심물을 분열시켰다. 박정희는 결국 측근의 청탄에 의해 쓰러졌다. 18년 동안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박정희. 그 절대자의 시대는 근대화의 완성과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 막을 냈다. 70년대 이제 산업 이양기 시대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 교재로 정리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는 뭐 동일방지고 공모방, 아까 동일방지 동물사건 보셨죠? 투쟁 해고를 앞두고 투쟁을 결의하는 대윤대장에 남자 구사대가 난입한 겁니다. 근데 봉투를 담았는데 사람들이 설거설마인데 던졌는데 똥물이었어요. 똥이었어요. 그걸 이제 막 몸에 튀어있고 그걸 경찰들이 다 보고 있는, 경찰들이 다 난입해서 이걸 시위로 이어지고 진압하겠다라고 대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벌어진 테러였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끌었던 우리 여성들의 노동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시기에 맞물려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시기에 또 누구의 불꽃이 있었습니까? 전태일의 불꽃이 있었던 거죠. 이게 같이 만나는 매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여성들의 노동이 폐기될 때 노동운동에 다시 이 전태일에 의한 청계피복노조의 불꽃이 다시 맞닥뜨리면서 이제 이 노동조합들이 이제 70년대 그 암울했던 시기에 노동조합들로 막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주요하게 봐야 될 주제이 YH 무역 사건입니다. YH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는 가발 공장이에요. 가발 만들어서 엄청 수출을 잘하고 돈 많이 번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공무원노조 화요일날 오늘 하는 교육은 여기서 하지만 목요일날 상임위 교육은 어디 가서 하십니까? 옵티칼에 가서 하시잖아요. 옵티칼에 거기 김경숙 상이라고 그 상 받은 그 피켓 모여있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김경숙 상의 김경숙 열사가 누구냐면 YH 무역에 근무하셨던 여공이었어요. 당시 나이 21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경찰이 진입을 하면서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진압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가니까 사람은 뒤로 밀릴 거잖아요. 뒤로 밀리다가 창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김경숙 열사.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YH 무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투쟁을 해야 되는데 여성들밖에 없어요. 겁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 투쟁을 했느냐? 그럼 전원 정리하고 통보를 받았어요. 다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었어요. 이제 YH 무역이 더 이상 우리 가방 공장 안 하고 중화보급을 할 거야. 이걸 하니까 이제 다 해고된 상태에서 이제 투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경찰들이 난입해가지고 그 시위를 막는 중에 뒤로 떨어져서 김경숙 열사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김경숙 열사 상 들으면서 이제 하는 게 이런 역사적 배경에 있다. 어떻게 있는 지금 소현숙 박정희 두 동지가 받은 그 김경숙 상이 이 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태일 이 정신계승사업회에서도 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불야학상 이래가지고 들불상이라고 호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태일 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매년 노동운동에 가장 헌신했던 사람들을 이제 선별해서 들불상을 주는데 상금도 있어요. 상금 1,000만 원. 대다수 그걸 받으면 자기가 그냥 1,000만 원 꿀꺽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노동운동에 어떤 종잣돈으로 쓴 그런 사례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YH 무역 사건을 주요하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김용수 여사가 죽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해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자 이래가지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신민당사였었어요. 당시 신민당에는 총재가 누구였냐면 호남권의 제야인사 김대중 선생님이 있었으면 영남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김영삼이 제야인사로 이렇게 이제 영남에 제야운동들이 있을 때였죠. 신민당 총재가 김영삼이었던 그때 신민당사를 점거를 했는데 국회로 가니까 이제 박정희로부터 이제 심각하게 이제 이 의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신민당사 점거가 아니고 니들이 당사 내줬지? 이런 식의 추궁들이 이어지다가 아닙니다. 나도 점거당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업치를 다 내줬고 이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국회에서 제명이 되버립니다. 안 그래도 이제 막 여성 노동자들이 다 이제 이 폐기되듯이 막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전환되어 들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노동운동이 다시 불씨를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민주화에 대한 더 이상 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찍어 누르고 이 고통을 주는 이런 정치는 변해야 된다. 민주화가 돼야 된다라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이런 것들이 같이 막 맞물리고 있는 시기에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김영삼이가 정치 연구였던 경남 지역에서 시위가 발발하게 된 겁니다. 이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져 들어갔어요. 특히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그래서 박정희 측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부마 사태라고 규정했고 지금 역사는 이것을 부마 항쟁으로 정확하게 역사적 그 기록은 부마 항쟁으로 기록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화 남산의 부장들 이런 영화를 보면은 이제 비서실장이었던 김재규와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 극명하게 대립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박정희의 알 듯 모를 듯 아무 같은 임자 뜻대로 해 라는 말들이 영화에서 듣는 실제로 이제 임자 뜻대로 해라고 하면 막 그 임자 뜻대로 하는 게 뭔 소리지? 예를 들어서 저 정치적 축적을 뭐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임자 뜻대로 해 그러면 죽이는 소리야 살리는 소리야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참모들의 행동의 결과가 잘 되면 그게 자기 뜻 잘 되면 내가 임자 뜻대로 하라 했지 언제 죽이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책임을 많이 모면했던 박정희의 어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재규가 그 어법을 몇 번 당했어요. 당하면서 이제 차지철이 억수로 이제 시진을 받게 되고 김재규는 자기 오른팔인데 비서실장인데 경호실장한테 자꾸 밀리니까 이제 정치적 알력 관계가 계속 이제 갈등이 깊어지다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대립이 부마 사태 자기들 입장에서 부마항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국가기록원에 확인된 어떤 문서들을 읽어보면 차지철은 어떻게 요구했느냐 각하 탱크 몇 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각각 탱크 3대만 출동하게 해주십시오. 하루 만에 제가 다 지나가 보겠습니다. 요게 차지철이 옆에서 계속 박정희가 했던 소리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누가 나왔느냐? 김재규 현장을 갔다 온 거예요. 부산과 마산에 가서 보니까 장난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서 자기 입장에서 진심으로 충원을 하죠. 각하 사태가 심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김재규를 보고요. 근데 박정희는 누구 말을 더 듣고 중용합니까? 차지철 말. 이렇게 하다가는 정권이 무너지고 다 죽겠다 싶었던 김재규가 의혹들이 엄청 많죠. 지금도 풀리기 여전히 다 해소되지는 않는데 CIA 진행을 받았니 어쩌니 이렇게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김재규가 공정동 대통령 안가라고 하는 것은 안심가 비밀리에 붙여진 여기가 대통령 집다라는 모르는 그 공정동에 있는 안가에서 옆에서 심수봉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자기가 거기서 권총으로 측근을 쏴주고 박정희도 피격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0.26 사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켰던 여성들의 그 희생이 국가를 살렸고 그 희생이 외면당하고 버려진 데 이것이 철의 정치, 철의 권력이라고 보였던 박정희를 몰락하게 만든 역사의 순환 매우 의미 있게 좀 살펴볼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몇 가지, 두세 개만 좀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막스 철학 얘기를 했는데, 막스 철학의 저것을 역사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느냐가 막스가 붙인 해겔의 변증법을 더 발전시킨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저 철학의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막스 철학의 변증법적 유물론 안에 여러 구절 중에 하나의 명제가 나오는데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명제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송곳이라고 하는 웹툰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했던 그 송곳에 보면은 부교신 이런 말을 하죠.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건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노동운동하고 있으니까 이 노동운동 하는 건 맞죠? 어느 날 배신하고 돌아서서 변호사, 여기까지 설득하는 노무사분들 노조 활동 오래 했던 경험 많은 놈 하고 해가지고 노조 파괴 사냥꾼 이런 데 가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규정합니다. 내 처지와. 그러면 적어도 존재의 의식을 우리는 그대로 담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는 몸은 노동자인데 의식은 자꾸 자본을 쫓아가는가,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노동운동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나는 그 신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끊임없는 삶과 실천이 신뢰해야 된다. 아까 임명진 목사 오셨죠. 조화순 목사, 임명진 목사, 도시사업 선교회 임명진 목사, 그 임명진 목사가 지금 어디가 있냐고 국민의힘가 있습니다. 존재가 의식을 현재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또 그 의식을 어떻게 정갈하게 유지할 건가, 우리 공부를 시켜서 저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오늘 교육을 통해서 남길 교훈, 영상 보면서 머릿속으로 한 두세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존재의식을 규정한다. 이거밖에 지금 옛날에 머리가 잘 돌아갔는데 뒤로 180도 정도 돌아갔는데 지금 140도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살이 쪄서 그렇지. 생각이 안 나요. 네. 오늘 식사를 마셔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오늘 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신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70년대 이런 어떤 흐름들을, 이런 에너지를 토대로 87년 7, 8구 노동자 대투쟁, 노동운동의 대약진의 시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게 좀 다음 상임위 교육 때는 좀 이론이 좀 많을수록 좋습니다. 실습하기가. 그래서 가급적 바꾸시느라고 여기 좀 많이 참고하셔서 진짜 리더십이라는 게 뭔지, 우리 부정의 부정을 통하면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문제도 저 안에 참 잘 녹아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이런 어떤 대화의 스킬에서부터 진정한 리더십에 따른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에 혹시 질문이나 뭐 얘기하고 싶은 의견 있으신지 확인하고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